저번 주에 요게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스트레스 DSR이 또 적용이 되고 하면 더 빨리 튀어오릅니다. 저번 주에 요게 나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여기에 보면은 정부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이제 조금씩 또 나오고 발표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리가 낮아지는 시대가 왔죠.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출 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대출 규제가 5조가 급증했다. 그 다음에 3월 달엔 더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라고 했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거래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거래를 하려면요, 자기 자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5조 원이 급증했다는 것들은, 대출이 늘었다는 거는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안해서인지 일단은 저번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을 좀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건요, 관리의 큰 방향성이 뭔가를 조금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 보면은 특히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금리 인하 추세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이게 사실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금리 인하 추세가 맞다는 거고, 정부도 그렇게 할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FOMC에서 동결을 하고 금리를 뭐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은 속도의 문제지만은 그 금리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월 달에 2월 25일 날도 금리를 0.25% 인하를 했죠.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어갈 거라는 방향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서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출을 관리할 거냐. 대출이라는 거는 수요자를 유입시키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일단은 마냥 거래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방향성도 완전히 막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요,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잔액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달성한 다음에 그 총량들을 묶어가지고 대출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여신 공급의 중단 없이, 쏠림과 중단 없이 하기 위해서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는 뭐 분기별이면 3, 6, 9, 12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11월, 12월이 몰렸는데 그런 거 없이 분기별로, 월별로 공급량들을 좀 조절해 가지고 가겠다라는 방향을 이제 잡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여기서 나오는 게 지방, 그다음에 서민, 그 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해서 대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취약 계층에서 뭐 서민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데, 우리가 정책 모기지론들이 있죠. 요것들을 10조에서 한 1조 정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늘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지방은행과 이금융권, 지방에 대한 것들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총량들을 넉넉하게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 지방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가계부채의 관리상의 인센티브를 뭐 부여하겠다. 만약에 시중에 있는 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에 뭐 관리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지방 살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좀 인하해 주겠다. 뭐 주담대는 1.2에서 1.4인데 0.6에서 0.7, 신용 대출은 0.6에서 0.8인데 0.4 내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대환도 할 수 있고, 가계 부채를 그래도 지방이나 이제 뭐 지방이나 서민 취약층
계층들은 조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정책 모기로 지론들이 디딤돌이나 버팀목이나 보금자리론이잖아요. 요거는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서민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리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보면요. 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 요건들을 완화를 했는데 완화를 뭐 1자녀는 8천만에서 9천만 원, 그다음에 2자녀는 9천만 원 이하였는데 1억 이하로 뭐 요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2자녀까지 확대를 한 거죠. 근데 요 소득 수준을 확대를 하면은 작년에 그 신생아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갑자기 폭증을 했거든요. 왜 폭증을 했느냐? 소득 수준을 올렸기 때문에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유지를 좀 시켜주고 서민들이나 취약계층들이나 상대적으로 소득들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들을 좀 완화시켜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입 요소를 좀 만들어 주겠다라는 시그널을 조금 보내긴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요것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의 어떤 생활 안정 지원 자금도 뭐 원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만 있었는데 뭐 소상공인도 이제 요런 걸 이용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주택 뭐 그다음에 대출 상환 세금 납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고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인하하고 인터넷 은행에도 확장시켜서 조금 더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첫 번째 제가 말한 게 큰 방향성에서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다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총량 규제도 분기별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고 그 대상들을 지방, 서민, 취약 대상 그다음 정책 모기조론의 대출 기회를 조금은 지금보다는 완화를 하겠다라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뭐냐? 문제는 DSR에 대한 관리 체계 개선과 뇌실화. 우리가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DSR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DSR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 것들이 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데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잔금 대출을 치르려고 할 때 잔금 대출이 예전에는 LTV를 70%까지 해줬는데 60, 70% 해줬는데 지금은 50%밖에 안 해줘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아서 50%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모자라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건설업까지도 어렵게 되는 상황들이 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은 7월 1일부터 더 세게 이제 3단계로 이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범위들이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뭐 1단계는 주담대에만 적용을 시키고 0.38 정도만 적용을 시켰는데 그 스트레스 DSR을 근데 2단계는 0.75 수도권은 1.20 그리고 주담대 신용대들을 합친 거 전부 다 그리고 3단계는 1.5 그다음 주담대 신용 기타 여러 대출들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수급 이제 대출로 인해서 유동성을 만드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건전성을 마련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좀 문제가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총액 1억 미만 중도금, 이주비 등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봐서 여신 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대출 지급 시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중도금 대출 이거 DSR 적용을 안 받았잖아요. 요거를 DSR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주비 대출도 DSR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주비가 모자란 상황 혹은 중도금 같은 경우도 DSR을 원래는 지금 DSR 적용을 안 받는데 DSR 적용을 받으면은 나중에 이 중도금이 우리의 능력에 따라 되니까는 사회초년생 혹은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요, 중도금 대출이 굉장히 작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주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의 DSR 적용이 어떤 취지인지는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중도금 DSR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잔금은 DSR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도금에 대해서 일정 자기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잔금할 때도 DSR이 적용이 되니까 이거에 일을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이 또 생깁니다. 처음 대출을 받는 사람들 혹은 소득이 작은 사람이죠. 혹은 은퇴를 앞둔 사람들 DSR 적용받으면은 이것도 소득과 생애주기상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는 돈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할지 뭐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뭐 요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시범 운영을 해서 자율화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강력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포지션을 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한 거는 이제 뭐 우대금리도 확대하고 보금자리 뭐 요건도 확대하고 대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취약 계층들 혹은 좀 사각지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약계층을 보호한다고 했지만은 동시에 대출 규제도 동시에 고민을 한 것 중에서 저번에 이거는 한다고 예고를 했지만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 전세대출 보증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일원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원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인데가 이제 HUG랑 SGI입니다. 예, 서울보증하고 이제 허그. 근데 이제 원래 HF에서 90%를 한 것들을 지금 요거를 90%로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거를 했냐면요. 원래 전세 보증금에도 스트레스 DSR이나 DSR을 적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 DSR이 적용이 안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면은 문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조금 우회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의 비율을 좀 낮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세 보증이 낮아지니까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작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왜 했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과도한 전세 대출은 가계 부채 확대 및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전세를 끼고 이제 주택을 사면은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또 되면은 이게 가격의 상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세에 대한 규제를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을 전세가를 규제해야 집값을 잡는다는 인식들이 정말 아쉽거든요. 과도한 전세 대출이 가계부채를 확대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 아쉬운 인식입니다. 전세가는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인도 힘들 수 있지만요. 임차인도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임차인은 돈이 안 나와서 힘들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보증보험에서 100%를 받았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번에 맞이할 때 90%짜리를 받으면요. 역전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듭니다. 물론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 전세가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인식들이 이 워딩에 묻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 세입자가 힘들어하는 대출 규제가 있다는 것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뭐 개인적인 이런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제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집값은 수요 억제로 잡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으로 잡아야 됩니다. 공급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존의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신규 물량을 쏟아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동맥 경화가 걸리지 않게 순환할 수 있도록 잘 유연한 정책들을 펼쳐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공급 정책은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래를 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집값을 정상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여기서는 가계 부채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이제 뭔가를 주는 듯하지만은 조금의 아쉬운 방향성으로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요, 집을 사고 파는 횟수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이 당연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가계부채 폭탄이다. 그거 제가 예전에 한 넉 달 전인가 5달 전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연도별로 이제 가계부채 폭발한다. 그게 비단 지금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똑같이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꾸준한 아젠다로 나왔던 이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불안한 요건들이 크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계 신용이라는 게 이제 신용이랑 이제 뭐 주담대 이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가계 신용의 추이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진짜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많이 올라. 이 파란색 선을 보면은 가계 대출이 꾸준히 올랐잖아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제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는 가계 대출을 사용한 사람들 분명히 많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이 가계 대출의 추이가 아니라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거를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 황토색 색깔 막대 그래프가 이게 가계 신용의 증가 추이입니다. 지금 2005년 이전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가 가계 대출의 증가율 추이가 가장 낮은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게 최근 자료지만은 지금 3월 달을 반영하고 2월 달을 반영한 거 아니고 한 1월 달까지만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추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가계 대출은요, 좀 안정적으로 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의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것이 신문에서 이슈화되고, 그리고 가계 대출이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은 시장의 상황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워낙 연체율, 이게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연체율인데 되게 보시면은 기업 대출도 되게 저점을 찍다가 연체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연체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의 최하위로 연체율이 내려갔다고, 추이가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같은 경우도 연체율이 좀 떨어지다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요즘에 보면 신용대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거든요. 주담대는요,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지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체 물량으로 봐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가계대출의 확이 커지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과 내수가 안 좋은 거와 결합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연체율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거꾸로 개인의 가계 신용에 대한 추이들도 그 증가율들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GDP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GDP 대비해서 얼마 올라왔다 그 신문들 많이 봤잖아요. 그게 과연 미래에도 뭐 이게 큰 폭탄으로 터질까요? 미래에도 똑같은 신문이 나올 겁니다. 뭐 5조가 늘었다가 아니라 10조가 더 늘었다, 20조가 늘었다, 뭐 가계 신용 대출이 이제 2,400조가 됐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이 현상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계 대출이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관리되고 있고, 규모로 볼 때는 공포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가계 대출은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거래가 많이 늘면서 정부 입장에서 이 대출 수요뿐만 아니라 거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래가 더 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 가격이 오르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누르는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7월 1일 날 스트레스 DSR이 또 적용이 되고 하면 조금 눌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빨리 튀어오릅니다. 저는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와 정책적으로 세수 확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수요 억제책을 쓰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잘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들을 정부에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간보는 정책이 아니라 빠르게 규제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성장통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장의 가격들을 정해줄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개선이 되어서 수요층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똘똘한 한 채 같은 게 막 지금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분산을 시키려면요,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지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가 있는 지역들, 그쪽이 다른 데를 사서 같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거든요. 근데 뭉칠 때 어디로 뭉칩니까? 제일 좋은 데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제한을 받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집을 많이 사고 다주택자들이 생기지 않느냐? 다주택자들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다주택자들은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 이익 없이 자원봉사만 하나요? 임대인들이 자원봉사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임대인들은요, 내 이익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기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이익은 뭐냐? 시세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는 뭐냐면요, 불안전한 임대 시장에 대해서 임차 시장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요자,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수요 측을 그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억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와 결합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지금 맡고 있는 특히 취득세,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뭉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규제 지역, 거래 제한을 받는 규제 지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풀어줘야지 우리가 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시장의 가격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수요 억제책으로 이런 대출이나 이런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잡는 게 아니라 공급책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거래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계 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출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의 방향 자체를 지나치게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쪼이는 부분들을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의 한계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풀리면은 확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는요, 마지막으로 자주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2번도 되고 3번도 그 정책들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 대출에 대한 정책들이 항상 늘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대출 정책을 미래에 적용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17년도에도 파리 대책 때 LTV라든지 DTI, DSR에 대한 도입도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때 발표하고 2018년도에도 9.13 대책에서 DTI, LTV 강화하고, 그 다음에 2019년에 725 대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710 대책, 2021년도에 617 대책, 그 다음에 2021년 11월부터는 또 대출 총량 규제에 대한 걸 강화를 했고요. 근데 이제 2022년부터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 조치가 지속되다가 2022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거꾸로 대출 규제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 1주택자의 대출 완화부터 계속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DSR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도 풀고 LTV에 대한 부분들도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대출 규제 완화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도 대출금리 안정화에 좀 노력을 했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를 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시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책들이 같이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은 대출 시장들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의 억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공급의 정책으로 잡으려는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오늘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자체는 방향성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큰 방향성이 있고 총량 규제를 배분을 하는 부분 있고 서민과 지방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대출 규제도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전방위적으로 내수도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할 거를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대출 규제로 불은 물로 끄는 게 아니라 불은 불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과 마음들을 가져봅니다.